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직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김석수 선생입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와, 네, 여러분도 공부를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네, 항상 이 첫 강의 할 때마다 저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이걸 어떻게 강의를 여러분한테 컴팩트하게 잘 전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강의가 공무원 사회가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이 많아서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재의 특징이 정치 파트가 되게 자세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파트나 이런 쪽도 중간중간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좀 책을 가능한 한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좀 중요한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중요한 건데 넣어줘야 되는데 설명이 빠진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게시판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책에는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책 자체가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공무원 사회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목이죠. 예. 정치와 법, 그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세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 과목 자체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중에 고등학생용으로 나온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합쳐놓으면은 한 페이지로 한 600페이지 정도 납니다. 참고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교재에서는 저희 세 과목 전체 다가 합쳐서 100페이지거든요. 100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급은 돼 있지만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책에 안 넣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 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온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거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갭을 메꿔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제가 책에는 거의 체크가 없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체크하고 필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 적으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적자생존입니다. 예,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아주 훌륭한 고사성어는 아닌데 그냥 그런 의미로 저는 그리고 수업 때 되게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게 재밌게 합니다. 참고로 되게 슬픈 건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는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하보니까. 근데 이 개념 수업은 꽤 재밌게 하거든요. 예, 이게 스튜디오 강의라 저의 개그를 여러분에게 만방에 보여주지 못하는 게 슬플 뿐입니다. 슬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의를 촬영하는 저희 PD님을 웃기는 걸 목표로 PD님이 웃기면 지금도 웃고 있어요. 웃기면 여러분도 재밌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 수업 되게 재밌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이나 지났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과목은 법과 정치입니다. 우리가 법과 정치는 법하고 이제 과목이 명이 바뀌었어요. 법과 정치가 아니라 정치와 법.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짠. 자, 민주정치와 헌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민주정치와 헌법인데요.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면 정치와 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죠? 자, 정치의 의미. 우리 책에 보시면 정치의 의미. 자, 여기서 정치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얘입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정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인데요. 보통 정치는 그래서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정치에 대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가치를 권위적으로, 가치와 권위,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가치라는 건 예를 들면 가치라는 건 우리가 옳고 그른 거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거죠. 정확하게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인데 그리고 권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의 행동을 잘못 썼습니다. 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위라는 건 내 행동을 유도하는 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보통 이제 정치를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는데 정치는 여기 보시면 국가와 관련된 고유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가가 누가 정치가가 무엇을 권력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이거를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정치가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유지하고 행사할 때까지 들어가는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진 않겠죠. 항상 사람은 싸우니까. 이 대부분의 갈등은 이제 주로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이거죠. 금전적인 관계고 관계고 뭐 이념의 대립 아니면은 뭐 스타일의 대립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 등에 대한 대립 즉 갈등을 뭐 하는 거? 해결하는 활동. 예,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 이거를 정치라고 넓게 보면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타수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걸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정치와 법, 자 여기 보세요. 정치와 법이라는 이 교과서에서는 정치의 의미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나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게 됐냐면 필연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의 활동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치는 국가현상설이라는 입장과 집단현상설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현상설이라는 건 자,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즉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은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자,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건 무력과 행정력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죠,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누구냐. 국가현상설은 정치 권력은 누구만 갖고 있다? 국가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만 하는 행동? 국가가 하는 행동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통치행위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실행을 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액션에 해당하는 게 국가현상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 나중에는 글씨 커져요. 예,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제력을 독점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거. 강제력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국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경찰과 군대,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을 동원해서 이 강제력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뭐 소수 정치가들의 행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이라는 건 여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 자 여기 보세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자
집단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집단들은 뭐 이익과 손해관계, 이해관계죠. 이해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싹 다 뭐라고 본다면 정치라고 본다면 정치를 하는 주체, 정치를 하는 액션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네,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집단 현상설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냐면 강제력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제력이라는 건 폭력적인 힘도 들어가는 건데 폭력을 일반 집단들이 써버리면 난장판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은 여러분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니까 꼭 별표 해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입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뭐 전 근대 사회에서는 그냥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랬고 근대 사회에 가면서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핵심은 뭐냐면 시민혁명이죠.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왕으로부터 자 절대 왕정인 왕으로부터 시민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가 굉장히 크게 바뀌죠. 권력 자체가 크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박스 좀 해보실래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치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바로 아래를 보시면 짠 이제 법의 의미와 이념입니다. 법이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면 사회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문화 할 때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인간이 모이면 사회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인간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데 사회가 된다는 건 인간이 모인다는 건 인간이 모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규칙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모였다라는 건 그 모이는 그 순간서부터 뭐가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규칙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땀 삐질삐질 많이 흘리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옷 벗고 샤워를 한단 말이죠. 저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가면서 문 닫자마자 옷을 벗기 시작을 해요.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옷을 훌렁훌렁 벗으면서 들어가죠. 상상하지 말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가 될 테니까 상상하지 말고 옷을 훌렁훌렁 벗으면서 들어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옷을 훌렁훌렁 벗으면서 들어가는데 그러고 들어가갖고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닦으면서 옷을 하나하나씩 주워 갖고 들어가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 혼자 살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하고 우리 꼬맹이 둘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옷을 훌렁훌렁 벗어봐요. 어떻게 되겠어? 우리 와이프가 오빠 왜 그래? 뭐 이러겠죠. 왜 못 벗어요?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우리 와이프가 보기에 이상하거나 만약에 뭐 장모님이라도 와 계시면 자네 왜 이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다는 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옷을 함부로 벗지 말 것. 예를 들면 저는 와이프한테 맨날 뭘 혼나냐면 양말 거꾸로 벗어놓는다고 혼나거든요. 저 혼자 살 때 무슨 상관이야. 거꾸로 벗어 던지든 똑바로 벗어 던지든 아무 의미 없지. 근데 뭐 사람이 모이니까 거꾸로 벗어 던지는 건 우리 와이프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룰이 생겼어요. 양말은 똑바로 벗어놓자. 우리 아들들도 혼나요. 양말 거꾸로 벗어놓으면. 이런 게 뭐예요? 규칙. 사람이 모이면 규칙이 생깁니다. 근데 이 규칙 중에서 당연하겠지만 규칙은 강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안 지키면 혼나죠. 규칙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 강제력을 최고 수준까지 올려놓은 규칙이 있단 말이죠. 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느냐? 당연하죠. 뭐 하기 위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제력 수준을 최고로 올려놓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 수준을 최고로 올린 규칙. 얘를 law,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규칙이죠. 그죠? 규칙은
일종의 행동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당연하겠지만 규칙을 준수하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요. 에이, 상을 언제 받아? 예를 들면은 왜 우리 해마다 국세청에서 세금 제대로 낸 사람들, 물론 뭐 주로 이제 좀 세금 많이 내야 되지만, 예, 고액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 납세자 표창을 합니다. 그 성실 납세자 그 상 받으면요, 여러분 3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겁니다. 반대로 네, 행동을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거요. 뭐 누구를 죽였어, 뭐 사기를 쳤어, 이런 것들은 뭘 받는다고요? 처벌을 받죠. 아시겠죠? 이런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책에 보시면 법의 정의는 뭐야? 법이 궁극 이념으로 뭐? 법의 궁극 이념으로 뭐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이라는 건 행동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보시면 법의 이념으로 한 목적성, 그러니까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데 법전에다가 화장실을 갈 때는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경찰서장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찾아다니면서 저 화장실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법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한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추구하는 이념, 법의 이념이나 법의 가치나 그 법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자, 규칙을 왜 만들까요?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 정해지고 이 법이 오래 가면 사람들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신호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빨간불에 우리는 다 서 있죠. 다 서 있잖아요. 빨간불에만 건너세요? 큰일 나죠.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마한 동네 골목길이야 빨간불이든 뭐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막 저기 뭐 강남대로 막 12차선 막 뭐 이쪽 6차선짜리 길에서 빨간불에 막 왜 이러고 건너는 사람 없어요. 왜? 죽어요. 그러면 죽기 딱 좋아. 아주 그냥 나 하나 죽는 건 그렇지만 그 내 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뭘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법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법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되면 다 같이 서 있는 거고, 녹색불이 되면은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쓰겠지, 차가. 이해 가시나요? 요런 걸 법적 안정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법에 되게 중요한 이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잘 적어주세요. 적으세요. 적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가끔가다 강의 들으실 때 저기 눈으로만 이러신 분들 있어요. 강의 들을 때 자세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의 행동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가 볼 수 없지만 강의 들을 때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강의 들을 때 해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강의는 열심히, 그리고 책은 최대한 더럽게 쓰는 겁니다. 책은 지저분하게. 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네,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 법의 민주주의 개념과 원리 유형. 민주주의는
요거는 간단하게 민주주의는 민중을 의미하는 데모스하고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의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에 의외로 좀 중요한 애들이라서 의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원리, 요건 좀 중요합니다. 일단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이라는 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죠. 우리가 보통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권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줄 쳐보세요. 대내적인 최고성과 대외적인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가 권력.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건 가장 높은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됐다는 걸 알려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따라 행사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날에 송광호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있었죠. 뭐였지? 변호인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아마 되게 멋있게 송광호 씨가 대사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모든 법률의 내용은 뭐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 발표하세요.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나 통치 작용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행정기관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왜 그러냐면 권력이라는 건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는 건 네. 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주먹이 세요.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야, 빵 좀 사와. 그러면 애들이 내가 왜 사와 이씨. 이러면 하는 거죠. 뭐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진놀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권을 그런 걸 국가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나마 동네 일진들이야 하면 안 할 수라도 있지. 국가가 하면 안 하면 처벌받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어떤 특정한 개인이 갖거나 어떤 개인이 임의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법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권력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력은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모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다는 건 누구 한 명에게 혹은 하나의 기관에게 집중되면 바로 위에서 방금 언급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져요.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고요.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인간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주의의 유형에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실제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얘죠. 간접민주주의. 근데 요즘에는 요 호남민주주의도 은근슬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발달하면서 전자민주주의, 텔레데모크라시가 발달을 하면서 호남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전자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의 유형이라기보다는 그 기술 발달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달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결정 방법이 되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투표를 하거나 검표를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다 수기로 일일이 다 세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 되게 제가 어릴 때 막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은행원들이 동원됐어요. 아시나요? 선거할 때 은행원들이 동원됐어요. 왜냐면 돈 세는데 제일 빠르게 세는 사람들이 은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 용지를 은행원들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원을 동원 안 해요. 왜? 왜? 그 지폐 세는 기계 있죠? 개수기. 개가 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한 15분 걸릴 거 기계로 세면은 2분이면 끝나요. 드르륵 하면 끝나요. 완전 빨라. 그 완전 빠르고요.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검토만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투표가 박빙일 때, 뭐 표 차이가 거의 안 날 때는 다시 수기로 한번 세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등장한 거죠.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은 게 이제 전자민주주의고, 직접민주주의야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이고요. 그죠? 가장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거라서 아테네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쉽진 않죠.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가 주고요. 보통 그래서 제2민주주의 뭐 혹은 여기 의회 정치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네, 민주주의의 유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바로 밑에 보면 아테네 민주주의가 나오는데요.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 아테네 민주주의가 나오는데, 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범위, 시민의 범주를 어디로 잡을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거기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을 갖다 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만 아테네에 있는 성인 남자만 시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여성이나 노예나 외국인은 시민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면 근대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시민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걸 시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시민이거든요. 스스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범주를 여기서는 성인 남자,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직후의 시민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회계약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사회계약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민혁명의 배경 이론이, 이것의 배경 이론이 사회계약설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정치에서는 이 사회계약설 거의 매년 수능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볼까요? 자, 요는 뭐냐면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사회계약설은 기본적으로 요 표를 잠깐 보십시다. 자, 사회계약설은 크게 3명의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 3명의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자연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요.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 태어나자마자의 상태를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나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해? 악해. 사람은 악해요. 성악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들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사람은 뭐만 갖고 있더라? 이기심만 갖고 있다는 거죠. 이기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서로 헬이죠, 헬. 서로 죽이니 살리니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웰컴 투 더 정글이지 뭐. 그러니까 그 상태를 홉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딱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보통 적는 게 좋다가 아니라 약한 힘 센 놈만 살아남는 거죠.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상태. 자, 그러니까요. 적자 생존의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누구는 살 수가 없어? 약자는 죽어요.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홉스는 성악설이고, 자, 웰컴 투 더 정글이라 그랬죠? 완전히 인간의 삶이 약육강식의 월드예요.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아주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약자가 뭐 하기 위해서?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한다? 사회계약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계약을 추진하는 누구랑 추진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약자가 있어요. 적으세요. 약자의 사회계약은 누구랑 추진하냐면 당연하겠지만 강자가 되겠죠. 이걸 홉스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군주로 생각했어요. 절대왕정 시대니까 가장 서양 역사에서 왕의 힘이 제일 셀 때니까. 그래서 약자가 강자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상호 이익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당연하지만 상호 의무죠. 한쪽은 지키는데 한쪽은 안 지키면 그건 계약이 성립을 안 하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계속 손해만 봐. 어떤 미친놈이 그걸 계약을 해요? 안 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계약을 하겠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게에서 오늘 제가 오면서 보통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사오는데 음료수를 안 사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보리차가 있어요. 보리차를 1,000원 주고 사겠다는 건 그 보리차의 가치를 1,000원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과 계약이 일어나는 거지. 자, 약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약자의 뭐를 보호해 줘야 돼요?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 빼고는 나머지는 뭐 슬쩍슬쩍 안 해도 돼요. 약자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를 넘겨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권리인 첨부 인권을 그래서 나오죠. 전면적으로 양도합니다. 다 넘겨요. 다시 못 돌려줘요. 다 양도해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거죠. 다시 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사회계약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전부 양도.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돌려받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주주권론 얘기했고 그 당시에 절대 군주국이 그 형태였으니까 저항권 같은 건 아니 그 당시에 이 홉스는 저항권의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크. 이 로크는 이제 바로 시민혁명 때 이 로크가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귀찮으니까. 자, 로크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지설을 주장합니다. 백지설. 인간의 상태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누가 색깔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까만색을 칠하면 까매지고 하얀색을 칠하면 하얘진다고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연 상태는 극단적인, 여기서 극단적인 투쟁이 없다는 건 홉스 정도의 투쟁 상태는 없지만 갈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더 먹겠다. 혹은 뭐 내가 뭐 이걸 요즘에 그 한창 마스크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 마스크 더 갖겠다고 난리다. 뭐 이런 거. 그런 갈등이 상존한다고. 그러니까 역시 불편하거든요. 이 갈등 잘 생각해봐요. 이 갈등은 당연하겠지만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둑이 들었으면 그 도둑을 내가 막아야 되고 뭐 외국이 쳐들어왔으면 그걸 내가 막아야 되고 예를 들면 누가 나서 사기 치려고 그러면 그 사기도 내가 막아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들지. 나는
나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만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집에 도둑도 들고 우리 집에 무슨 뭐 전기 기구도 고장 나고 우리 집에 신발도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찰을 대신 운영해 주고 군대를 대신 운영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는데 역시 나하고 누구가 내 대표죠.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니까 나라가 커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넘기고 해주는 거지. 그런데 좀 달라진 건 아까 홉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화면 돌리세요. 홉스는 뭘 넘기고 천부인권을 넘긴다 그래요. 천부인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만이 갖는 권리예요. 자, 대표는 나한테 아까 전에는 홉스는 뭐만 보호해주면 됐어요? 생명만 보호해주면 됐지만 이제 로크는 좀 더 추가해요. 생명과 안전. 아니 숨만 붙어있고 내가 막 팔다리 다 잘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과 내 안전, 그 다음에 샤샤샹 이게 추가돼요. 재산. 왜냐면 로크 본인이 부자예요. 그 사회 사상가들 중에 그 부를 일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로크예요. 본인이 엄청 부자.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의 권리에서 뭘 되게 강조하냐면 재산을 되게 강조해요. 자, 재산을 보호해줘. 그러기 위해서 대표를 세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왜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걸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기 때문이다. 표에도 나왔지만 내가 불편해서예요. 원래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뭐? 불편하니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천부인권을 전면적인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해요? 일부만 양도하는 거지. 일부만 넘겨줘요. 나를 대신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위임이 이러거든요. 위임. 나를 대신해서 네가 뭐 해? 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이 대표가 삽을 아주 거하게 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못해.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 잘 못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내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대표를 세워놨는데 대표가 내 불편을 해결 못해주면 그 대표를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뭐하러? 그러니까 이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내 권리를 다 넘긴 게 아니라 일부만 넘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갈아치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국민주권론 여기 책에 보시면 국민주권론 나오고 입헌군주론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저항권을 인정하죠. 참고로 영국 사람이라서 왕은 있지만 입헌, 군주, 왕은 있지만 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참고로 루소까지만 얘기할게요. 적으셨죠? 자, 루소는 어떻게 되냐? 자, 루소는 사람은 다 착하다 생각했어요. 인간은 여기 보시면 성선설 나오죠? 인간은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착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 봐봐. 놔두는 것이 베스트예요. 자연 상태로 내비두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 살기 제일 좋고. 사람은 다 착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갈리냐면 계급이 형성돼요. 사람들의 서열이 위아래로 갈려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계급이 형성된다는 건 여러분 강자와 약자로 갈리는 걸 의미해요. 사람이 착한다고 착한데 뭐 착한데 바보는 아니니까요. 착한 거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데 만약에 누가 내 손해를 나에게 감수하라고 강요한다면 좀 화내죠. 착해요, 저 믿어주세요. 아니야? 믿어줘. 저는 착해요. 착한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갖고 야, 너 착하니까 100만 원만 받을 거 20만 원만 받자 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한 대 때리러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인강이 아니고 현장 강의였으면 쌍욕 안 할게요. 예. 쌍욕 박을지도 진짜 쌍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강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행동합니다.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집단을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평범한 시민들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갑시다. 미안해요.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나눠진다고.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했어요. 엄청 싫어해요. 대의민주주의가 뭐였죠?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시스템인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권은 대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안 하면 어떻게 계약은 해야 되는데 뭐 군주한테가? 군주는 더 싫어. 그래서 루소가 고민을 하다가 계약의 주체를 내가 있으면 누구랑 계약을 맺기로 생각을 바꿨냐면 여기 보시면 General Will이라는 일반 의지하고 계약을 맺도록 했어요. 이 일반 의지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윤리 파트에서 할 얘기들이라 요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참고로 일반 의지는 어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냥 뭐 이념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절대선 정도로 봅시다. 절대선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사회 계약을 여기서 양도 불가라는 건 어떤 특정한 국가나 대표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지 계약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 잘 이해하세요. 양도 불가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양도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대하는 거라서 요거 표만 보면 착각하기 딱 좋아요. 대의제를 반대하는 거라서 양도 불가인 거지 계약을 안 맺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고요. 그래서 국가 형태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별로 언급이 없어요. 저항권도 당연히 언급이 없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사회계약설 얘기까지 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했고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깐만 쉬었다가 시민형 모형사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시민형 모형 딱히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법치주의 정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한 5분을 떠드는 바람에 강의가 좀 늦어졌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강의는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